네, 6주차 세 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주제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업의 시작 그리고 기업의 시작을 위해서는 예, 경영자가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이 창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업은 또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업에 또 만들게 되면 기업에 대한 형태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창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창업이라는 부분은 사실 한 학기로 이루어진 과목이기도 해요. 예, 저희 대학원에는 지금 정규 강좌가 없는데 그래서 창업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뭐 슬라이드 2장인가 3장인가 예,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또 필요하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시중에 많은 교과서들이 나와 있으니까 책을 사서 좀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업의 시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개요입니다. 네, 경영의 시작에서 이제 첫 번째 발생하는 것이 경영자.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에 대한 의미를 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영자가 또 이제 구분이 좀 됩니다. 소유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로.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또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경영자가 이게 계층이 또 나눠집니다. 한 3개 계층 정도 나눠지는데 어떠한 계층으로 어떻게 나눠지고 계층별로 경영자의 역할이 또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경영자에게는요, 요구되는 관리 기술이 있다는 거. 자, 어떤 기술들이 요구되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영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경영자의 역할. 예. 조직에게 가장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항상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아주 외로운 사람들, 예, 경영자죠. 예, 이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경영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간단하게 어떠한 개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예, 바로 경영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요, 경영자는 최고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예, 최고의 의사 결정을 하면 그만큼 또 다른 뭔가가 있겠죠. 예. 자, 이 사람들이 역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을 총괄하고 그리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을 수행한다는 거. 그래서 이 경영자를 심지어 혹자는 코디네이터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는 거. 예,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정말 많죠. 예. 그리고 이제 경영자가 또 여러 가지 권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는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거. 본인이 내린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자, 경영자는 또 이렇게 또 유형이 또 나눠집니다. 자, 주식회사 제도가 많이 발전을 하고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소유 경영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문 경영자라는 유형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거. 자, 경영자에 대한 의미는 뭐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자, 만약에 제가 단답형으로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단답형으로 쓰시오라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다면 바로 경영자라고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 부분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경영자 뭐 다 웬만하면 다 아시잖아요. 뭐 하는 분들이지. 예,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좀 머리 좀 식히고 넘어가자 하는 의미로 참고 슬라이드 하나를 좀 넣어보았습니다. 예.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영자는 누구일까요? 예. 자, 먼저 국내 설문조사입니다. 데일리 한국에서 2015년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1위. 국내 1위입니다. 39.6%. 아우, 절대적이네요. 예, 이건희 회장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국내 2위 17.4%. 예,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보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정말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예.
비록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설문조사지만 뭐 두 사람이 합쳐서 50%를 넘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50% 넘네요. 야, 삼성이라는 회사가 참 많은 영향력을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다 하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2007년도 세계에서는 과연 누가 1위인지 한번 조사를 했을 때 나온 결과를 보겠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예,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1등을 나왔다는 거. 자, 그리고 2등은 뉴스 코퍼레이션의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뭐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 매스 미디어의 종합 미디어 회사, 뭐 여기에 신문사도 있고요, 그리고 방송국도 있고 영화사도 있고 등등 뭐 이런 뭐 아주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미디어 매체 뭐 거기에 사장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등과 2등을 차지했다는 거. 자, 이제 2017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건 세계에서 1등은 과연 누구고, 예, 2등은 누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1등이 빠져 있습니다. 자, 1등이 과연 누굴까요? 예, 1등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2등, 예, 마윈, 알리바바의 회장 마윈에 대해서도 하나의 슬라이드를 지금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뭐 1등은 아직은 모르는 사람, 그리고 2017년도 2등은 알리바바의 회장 마윈이었다는 거. 자, 마윈이라는 사람의 별명은 뭐 아주 실패의 대명사죠. 예. 실패의 대명사. 왜 이 사람이 실패의 대명사인지를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열거하는 항목 중에 아주 한 분야에서는 탑을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미래를 보는 눈, 창의성, 용인술, 그리고 인간미.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름 하나의 분야에서 정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커다란 회사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뭐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자에 대해서 좀 한번 재미로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다 하는 거. 좀 최근 자료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제 팔로우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사람이 지금 1위인지 한번 필요하시다면 알아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경영자에 대한 케이스로 도전, 결단, 겸손 이 세 단어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사람. 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 알리바바의 회장 마인이죠. 예, 전번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17년도 예, 경영자 설문조사에서 세계 2위에 등극한 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2016년도에는 뭐 세계 부자 33위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부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은 어떠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대학을 3번이나 떨어지고 4번째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사범대학을 먼저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사범대학의 영어 교육과를 나와서 영어 선생님의 길을 처음에는 걷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번이나 취업에서 또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30번이나. 자,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KFC에 아마 지원을 한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KFC에 지원을 했는데 KFC에서 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지원한 사람 전원을 뽑을 계획이었다고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24명이 지원을 했는데 23명이 합격을 하고 유일하게 이 사람 하나만 떨어졌다는 그런 뭐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사람은 취업에 30번을 떨어졌다 하는 거. 자, 그리고 2번이나 창업을 했다가 다 도산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도 2번이나 실패를 한 사람. 하지만 끈질기게 끝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도전을 한 사람. 바로 알리바바의 회장 마인이다 하는 거. 자,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이겨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네. 자, 이 사람은 어떠한 결단력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영어 강사로 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직장이.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과감하게 포기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최초의 인터넷 회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 자, 이 사람은요, 1995년도 야후에서 맥주를 파는 사이트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운영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난 이제 중국과 관련된 모든 제품들을 모아서 내가 한번 이 쇼핑 포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되고 창업을 하게 되었다는 거. 자, 1995년도입니다. 자, 이 사람은 또 어떠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이 마윈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리더십의 결정적인 핵심 키워드가 겸손이라는 말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 겸손의 리더십 여기 뭐 신입사원들을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해요. 예, 우리는 지금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젊은 당신들은 반드시 분명히 그 정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존중하고 당신들에게 앞으로 많은 부분을 뭐 배울 것이다. 이러한 겸손의 리더십을 이 사람은 펼쳤다고 합니다. 자, 리더십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러한 겸손의 리더십, 신입사원을 신뢰하는 그러한 하나의 또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거. 자, 이 사람이 이제 돈을 투자를 받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캐피탈 회사 20군데를 찾아갑니다. 예, 여기서도 또 다 거절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골드만삭스 그리고 손정희 회장에게 야후의 뭐 회장이죠, 예, 손정희 회장에게 투자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여기 회사를 이제 막 키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2014년도에는 뉴욕 증권 시장에 상장을 시키기도 하고요. 250달러의 주식 가치를 보유하게 된 사람. 자, 이 사람이 2017년도에 경영자 순위 2위에 랭킹을 하게 됐던 거는 이 사람의 이렇게 많은 실패, 이러한 실패를 딛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많은 부분을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 자, 경영자라고 하는 거는요, 예, 어떠한 문제, 많은 부분의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가에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참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이 마인이라는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좀 많은 부분을 좀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다 하는 거. 자, 이번 슬라이드는 뭐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소유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의 차이점,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소유 경영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내가 뭐 돈을 많이 투자해서 내가 만든 회사, 그래서 창립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거, 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가 소유 경영자죠. 그리고 이제 전문 경영자는 진짜 그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해서 외부에서 영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발탁을 할 수도 있는 경영자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제가 빨간색 글씨만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소유 경영자의 경우는요, 과감한 경영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전문 경영자의 경우는 경영을 아주 전문화되고 합리화를 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다는 거. 반면에 소유 경영자의 경우는 이 부와 권력을 독점해버리거나 아주 개인적인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능력이 대단한 양, 이 너무 능력에 지나친 의존을 하게 되면 이 조직이 또 붕괴될 수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또 전문 경영자의 경우에는요, 단기적으로 성과에 너무 집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내가 계약 기간이 2년인데 2년을 더 좀 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근무하는 기간에 많은 성과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을 한다는 거. 단기적인 성과가 장기적인 비용 과다 출혈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이 장기와 단기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소유와 경영에 대해서는 경영 환경, 그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적합한 인물들,
이런 걸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지금 소유와 경영의 전문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됐든 저 책이 됐든 많은 책들에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대한 포인트는 소유를 하게 되면 부와 권력이 독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이라는 것을 보고 조직이 더 발전하고 그리고 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경영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의 관점이 학자들의 관점이 많은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분야 책들에 많이 나오니까 책에서 좀 많은 부분을 좀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최고 경영자의 고민이라는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소유 경영인 그리고 전문 경영인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예, 참고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최고 경영자가 나오고 그 사람들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여인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예, 사생아로 출생을 했고요. 9살 때는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4살이 돼서는 미혼모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들은 태어나서 2주 뒤에 사망을 하는 아주 불운의 청소년기를 맞이한 여인,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자, 이 여인은요, 19살 때 시골 뉴스 앵커를 맡게 되는데 기존에 진행되었던 뉴스의 방식을 탈피해서 뭔가 토크쇼 형태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많은 중앙방송에 있는 여러 유명한 언론기관에서 이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이 여인을 이제 스카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신만을 위한 회사도 지금 운영을 또 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존경받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1위로 등극한 여인 오프라 윈프리였다는 거.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번에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자, 이 스티브 잡스는요, 평생 학교 생활에서는 낙제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엄청난 왕따를 당했고, 그리고 외톨이, 그래서 왕따를 외톨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약 혐의도 가지고 있고, 17세가 돼서는요, 동양 철학에 관심을 또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철학, 인문학, 경영학, 공학 등등 여러 가지 학문들을 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창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탁월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회사 애플에 아주 깊숙이 녹여놔서 이 애플이라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 그리고 회사의 여러 가지에 대한 정체성, 경영 철학 등등의 토대를 이룬 인물이다 하는 거. 자, 이 두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하면은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 자,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는요, 방송에 나가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이것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불행해지거나 아니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방송을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자, 자신에 대한 말, 이것에 대한 책임감, 이게 이제 무겁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겠죠. 스티브 잡스 또한 자신의 내리는 의사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신에게 되묻곤 했다고 합니다. 자, 내가 내리는 의사결정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이 의사결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는 평생 동안 엄청난 두려움 그리고 스트레스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최고 경영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해 보일 것 같지만 이들 내면에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내린 의사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마 작은 회사도 많은 경영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를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슬라이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참고로 최고 경영자들은 어떠한 고민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조직에서 하시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런 의미로 본 슬라이드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본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할게요. 경영자의 계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영자의 계층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딱 세 가지입니다. 크게 분류했을 때 최고 경영자, 중간 경영자, 또 일선 경영자. 경영자의 계층은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거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최고 경영자는 이 사회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실천을 하는 사람이죠. 최고 경영자.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이제 의결을 하게 되는데, 그 의결을 했으면 그 사안을 이제 조직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 연차에 대한 목표,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 여러 가지 비전 수립, 목표 수립, 그리고 전략을 또 수립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최고 경영자. 예를 들어서 CEO, COO, CFO, CIO, CKO, CTO, CSO, CHO 등 이렇게 되어 있는 명칭들을 일반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최고 경영자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회사마다 이 부르는 명칭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중간 경영자입니다. 이제부터는 최고 경영자들이 1년 단위 또는 5년 단위, 10년 단위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중간 경영자들은요, 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위에서 커다란 줄기에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는 사람들, 실천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부문적인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일명 중간 관리자라고 한다. 그리고 불러주는 직함에 의한 것은 부장, 차장, 과장 등 이렇게 좀 불려지고 있다는 거, 그것은 바로 중간 경영자다. 자, 이제 일선 경영자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직접 여러 가지 구성원들을 좀 관리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에 대해서 지휘 통제를 하는 사람들. 계장, 대리, 반장, 조장 등의 명칭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 자, 경영자의 계층은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역할, 그리고 불리어지는 명칭은 이렇게 있다는 거. 교과서를 좀 더 추가적으로 읽어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더 나와 있으니까 좀 보완을 또 한번 하십시오. 자,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어느 조직이나 원가 절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시대에서는 기계화, 자동화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원가 절감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요즘에 와서 우리 조직이 기계화, 자동화를 도입하는 단계에 와 있다. 어느 계층의 경영자가 피해를 입게 될까요? 그러면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계와 자동화를 도입하게 되면 인력의 감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이 상황에서 인력의 감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계층의 경영자가 있습니다. 자, 어떤 계층일까요? 제가 한번 우리 인사관리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양회술 선생님, 그리고 이상호 선생님, 장지수 선생님, 조진숙 선생님, 이 네 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계층일까요? 네, 바로 중간 경영자층입니다. 저희는 이미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199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엄청난 원가 절감 그리고 기계화, 자동화 이런 운동들이 각 회사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이 중간 경영자에 대해서 먼저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부장, 차장, 과장 이런 명칭들을 이 당시에 팀장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일원화를 시켜버렸다는 거. 그리고 팀장과 팀원 이렇게만 양계 층으로 나눠 놓고 여기 팀장에 대한 부분들이 뭐 부장, 차장, 과장들이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을 슬림화를 시키면서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뭐 현장에서의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중간 경영층에 대해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자동화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또 플랜을 짠다고 한다면 예, 무슨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처럼 엄청나게 동기부여 그리고 직원들이 더 회사를 위해서 충성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직에서 이러한 일들을 만약에 경험하게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고민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결과를 도출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 네 분에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계의 경영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경영자가 있다는 거. 자, 어느 경영자층일까요? 예. 가장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영자는요, 바로 일선 경영자다 하는 겁니다. 예. 자, 현실적으로 뭐 최고 경영자도 많은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만 일선 경영자에 비하면 그 방대한 양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의사소통 이 데이터 값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예. 어찌되었건 이 일선 경영자들은 가장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 경영층이라 하는 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경영자들이 바로 일선 경영자다. 상당히 중요한 경영자층이 되겠죠. 예, 그래서 조직에서 최고 경영자 라인에 위치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일선 경영자들과의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귀를 기울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본 슬라이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자의 계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희망을 하기도 하죠. 예, 앞에서 나왔던 그림이 또 피라미드로 나왔죠, 모형이. 예, 피라미드로 나오다 보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 여러 가지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명예에 대한 또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수 있겠죠. 예. 일정 부분 조직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계속 위를 보고 그리고 좀 발전해 나가는 모습 이런 것에 대한 거는 내면적으로 누군가나 다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의 제목은요. 복사만 잘해도 임원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고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국계 회사의 최초 여자 임원이 된 사람입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외국계 회사에서 처음으로 여자 임원이 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자기가 맡은 일이 바로 복사 업무였다고 합니다. 자, 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복사 이 판넬에 여러 가지 잡티 같은 것도 나오고 해서 이 유리판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고 그리고 스테이플러도 동일하게 아주 정확한 위치로 찍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복사를 맡겼을 때 스테이플러 위치만 봐도 이거 누가 복사한 거구나.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분에게 많은 복사를 부탁한 모양이에요. 내일까지 좀 복사를 부탁합니다. 근데 이제 복사 양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또 복사기가 고장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AS를 요청을 하고요. 그 많이 부탁을 했겠죠. 뭐 늦은 시간에 누가 뭐 AS를 오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서 복사기를 고치고 그래 자신의 업무를 새벽 3시까지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대표이사의 귀에 들어갔다는 거. 예, 그래서 대표이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사가자 이렇게 책임있게 잘하는 직원이라면 무엇을 맡겨도 잘 할 거야. 자, 이 여인은요, 이 이후부터 기획실에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회사의 중요한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뭐 이러한 자세로 임했던 분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예, 이 조직의 최초의 여자 임원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이 최고 경영자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이렇게 이 우리 부하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고생을 했습니다라는 이 중간 관리자의 보고 라인, 예, 자신의 부하를 아낌없이 칭찬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의 보고 라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최고 경영자가 직원들을 바라보는 인재 양성에 대한 안목.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여인과 같이 무엇인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의 일, 이 몰입할 수 있는 정신.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조직에서 각 계층별로 무엇인가 요구되고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본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고요. 경영자의 계층은 3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계층별로 나름대로의 역할, 이것이 좀 정립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관리 기술입니다. 자, 경영자에게 어떠한 기술이 요구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관리 기술이라는 거에 대한 용어 정의를 좀 한번 내려보면 관리 기술은 경영자에게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자에게 뭐 이런 능력 정도는 있어야지만 그것에 맞는 포지션에 맞는 경영자의 위치가 주어진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어떤 기술이 있냐 하면은 전문적 기술, 대인적 기술, 개념적 기술이 있다고 로버트 카츠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적, 대인적, 개념적 어떤 것들의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적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한 분야, 업무의 영역이 되겠죠. 그 분야에서 나는 최고다. 예. 나는 건물을 설계하는 설계 능력이 최고다. 나는 기계를 설계하는 설계 능력이 최고다. 나는 시장 조사를 하는 마케팅 서치 능력이 최고다. 나는 회계 전문가다. 나는 컴퓨터의 프로그램, 코딩 능력이 대단하다. 어떠한 분야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직무 수행을 위해서 경영자에게는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 예, 바로 전문적 기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인적 기술입니다. 대인적 기술. 인간관계죠. 예. 부하 직원을 리딩해 나가는 리더십,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요즘에 이제 가장 또 핫하게 부각되고 있는 게 갈등 관리 부분입니다. 이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 이러한 리더십, 동기부여, 갈등 관리 능력, 이런 부분들을 대인적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개념적 기술입니다. 예, 조직에는 여러 부서가 있죠. 예, 여러 부서가 있고 그리고 여러 기능 단위의 조각, 퍼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조합시켜서 조직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자, 이것을 개념적 기술이라고 한다는 거. 또는 뭐 여러 부서의 기능들을 쫙 연결을 해보니까 이 부서와 이 부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 조직에게는 어떠한 기능들을 부여할 수 있는지 이 상호 연결성을 바라보는 능력.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탁월하다고 한다면 미래 의사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베이스가 된다는 거. 자, 이 부분이 바로 개념적 기술이었다는 겁니다. 좀 개념적 기술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시티은행에는요, 월터 리스턴이라는 아주 최고 경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이 개념적 기술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은행에서 쓰고 있는 CD, 양도성 예금증서라는 것도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래를 내다봤을 때 이 ATM, 현금 지급기, 이것도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제안을 해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개념적 기술이 탁월한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창의성도 좋고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좀 탁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마쓰시다 전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5년 계획, 뭐 10년 계획 이런 거는 많이 세우지만 얘네는 250년의 발전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 당시에 최고 경영자가 이 개념적인 기술, 이 중에서도 미래를 지향하는 부분에 상당히 중요성을 느끼고 250년 발전 계획을 마쓰시다 전기는 세웠다 하는 거. 자, 마쓰시다 전기. 마쓰시다 전기가 한번 제가 경영자 설명드렸나요? 1번 경영의 신,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회사였다는 거. 뭐 여러 회사에 최고 경영자를 했는데 뭐 파나소닉도 있었고요. 마쓰시다 전기, 뭐 이게 오히려 더 먼저 있었던 회사. 근데 여기 회사에서 회장을 지내면서 250년의 발전 계획을 지시하고 만들었던 개념적 기술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양회술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관리 기술이 있는데 이것을 전번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경영 계층과 한번 매칭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관리 기술이 어떤 계층에서는 더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혜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전문적 기술은요, 일선 경영자에게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대인적 기술은 중간 경영자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개념적 기술은요, 최고 경영자에게 가장 필요하다. 라고 우리 교과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조직의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각 계층별 관리자들이 또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상호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계층에 관계없이 이 세 가지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성이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과서에는 대인적 기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영자, 중간 경영자, 최고 경영자 다 떠나서 기술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사람을 리드하는 리더십, 그리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조직에서 부서 간 또는 개인 간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능력. 자, 대인적 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계층에 관계없이 지금 가장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술이다 하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장지수 선생님께 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거 좀 어려운데 이 질문은 이건 답이 없을 수 있네요. 자, 기술별로 실천 행동에 대한 CEO의 답변. 이건 설문을 돌렸습니다. 설문을 280명의 CEO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나온 답, 이걸 뭐 한번 살펴보니까 이 CEO들 280명을 이제 뭐 설문했더니 첫 번째가 이제 당신은 전문 기술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마케팅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라고 대답을 하신 분이 48명, 280명 중에. 그리고 당신은 대인적 관리를 어떻게 하냐, 대인적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 라고 여러 가지에 대한 항목을 제시를 했더니 윤리적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한 분이 85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적 기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또 이제 뭐 하나의 선택사항이 나왔겠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CEO들은 비전 제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98명이나 나왔다 하는 거. 자, 여러분들 뭐 이런 건 설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에 대한 참고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제목이 실업 축구 감독이 무엇을 한다고 물음표.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본 슬라이드는 이 관리 기술과 관련해서 실업 축구 감독 어떤 분을 제가 한 분을 좀 소개를 드리면서 그분이 어떠한 관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인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항서 감독입니다. 자, 박항서 감독, 예, 이분이 이 베트남이죠. 베트남에서 축구 감독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들 그리고 어떠한 관리 기술을 펼쳤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죠. 예, 국가대표 감독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 박 감독은 1981년도 제1은행 축구단에 입단을 해서 이제 축구 인생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2002년도는 우리 월드컵 수석 코치 히딩크 감독 밑에서 수석 코치로서의 아주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 이 이후에 이제 2017년도 베트남으로 넘어가서 국가대표 감독을 맡게 됩니다. 뭐 처음에는 뭐 청소년 국가대표부터 시작을 했나요? 어찌되었건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자신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 자, 감독 부임 초기에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이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이 실업축구 감독이 와서 무슨 국가대표 감독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등등. 자, 이 베트남 사람들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가지 인터넷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 국민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어찌되었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감독을 맡았을 때 베트남 국민들은 엄청나게 처음에는 우려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참 축구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달랐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자, 박항서 감독은 첫 번째 선수들과의 대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축구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가져와라.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배울 자세가 되어 있고 너희들과 같이 고민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자신이 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축구에 대한 것만큼은 전문가다. 그리고 축구에 대한 전문적 기술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 있다. 이 경영자로서 갖춰야 될 전문적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을 축구에 여러 가지 몸을 담고 일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대단했다 하는 부분을 좀 알 수 있다는 거.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좀 완벽한 프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전문적 기술이 아닌가 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인적 기술. 대인적 기술. 이 사람은 뭐 파파 리더십이라는 것으로 논문까지 나왔습니다. 논문.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직의 팀을 이렇게 끈끈한 팀으로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박항서 감독의 대인적 기술은 바로 파파 리더십이었다는 거. 아빠처럼 친근하게 선수들을 보다듬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챙겨주고 이런 대인적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개념적 기술이죠. 조직 전체를 바라보는 능력. 자, 이 축구라는 것이요, 각 포지션별로 하나의 퍼즐, 그리고 이것을 잘 붙였을 때 제대로 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뭐 이러한 매력이 있는 경기죠, 운동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적 기술 분야에서 조직 전체를 바라보는 능력이 나름 탁월했던 박 감독. 그리고 개인주의를 상당히 근절시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갈 때는 선수들 핸드폰을 다 뺏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강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 체력이 딸리면 뭐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미래를 보고 여러 가지 체력 강화 훈련을 시켰다는 거. 그리고 베트남 축구가 그동안 부임하기 전 단계까지는 많이 패배 속에서 이 자괴감에 좀 빠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상당히 강화시켜서 지금 현재 모습이 되기 위해서 박항서 감독은 개념적 기술 이쪽 측면에서 많은 부분에 노력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미래의 모습으로서 지금 현재 베트남 축구가 뭐 우승도 하고 막 이러나요? 요즘에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어찌되었건 그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 하는 거. 자,
관리 기술, 경영자가 가져야 될 관리 기술, 전문적 기술, 대인적 기술, 개념적 기술에 대해서 박항서 감독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드렸다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점점 직위가 올라가시고 경영자 반열에까지 가시게 되는 단계까지 내가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프로가 되어야 한다. 전문적 기술 그리고 인간관계 상당히 또 중요하다 하는 거.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슬라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은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자가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경영자 그냥 내가 최고 경영자라는 명함을 하나 파서 우리 조직에 내가 최고 리더다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미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가 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 있겠죠. 어떠한 역할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자의 역할은 관리 행동의 구체적인 범주를 의미한다는 거. 자, 결국은 뭐죠? 관리를 한다는 거죠. 경영자라고 하는 건. 관리의 총괄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영자다 하는 거. 그래서 이 관리의 범위, 경영자가 해야 될 역할은 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학자 민츠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놓고 구체적으로 10가지에 대한 역할을 제시를 했다는 거. 자, 그 세 가지 구분은 이렇습니다. 대인적, 그리고 의사결정, 그리고 정보 분야. 자, 이 범주를 세 가지를 나눠 놓고 거기에 이제 10가지의 역할들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대인적 분야. 대인적 분야에서는요, 이 조직의 대표자라고 하는 거는요, 조직의 상징이다. 그리고 조직의 이미지를 일정 부분 투영시킬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표자는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어디에 가서 무슨 실수를 하면 그것은 조직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미칠 수 있는 거, 아주 뭐 몸가짐 그리고 행동가짐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의미.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다. 조직의 동기부여 그리고 비전을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리더십을 아주 명쾌하게 제시해야 된다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인적 역할 부분입니다, 지금. 그리고 조직의 연락자 역할을 해야 된다. 연락자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을 경영자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조직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항상 고민하고 그것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 조직과 외부의 연결고리가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경영자다 하는 거. 자, 그다음 이제 정보 분야입니다. 정보 분야. 경영자라고 하는 거는 탐색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보급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대변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요. 경영자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것을 또 조직 구성원들과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때로는 조직의 입장을 외부에 알리는 대변인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 역할은 탐색자, 보급자, 대변인. 커다란 카테고리는 정보 분야였다 하는 거. 자,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의사결정. 여기에서는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경영자다. 그리고 이제 혼란 조정자입니다. 공급업자 파산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공급 라인 그리고 여러 가지 유통 라인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이게 이제 무슨 뭐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같은 업종.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프랜차이즈가 지금 뭐 배달의 민족도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면은 뭐 하위층에 있는 유통 라인 여기는 좀 파산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혼란을 조정해야 되는 조정자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제는 또 자원 할당자의 역할입니다. 예. 조직에는 이게 무한한 자원이 없습니다. 항상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 어떻게 우리의 자원을 할당할지, 사람은 누구를, 인적 자원은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할 것이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 대표적인 게 자금이겠죠. 자금은 어떻게 또 할당을 할지, 이렇게 자원 할당자에 대한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교섭 협상가입니다. 예, 노조하고의 협상도 될 수 있고요. 외부하고 어떤 기관과의 뭐 협상도 될 수 있다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10가지 역할들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될 거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자, 의사결정 분야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또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건지에 대한 역할,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인적 역할에 대해서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예, 이 개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좀 잡혀 있다는 거. 자, 경영자의 역할, 경영자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해서 좀 읽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다 하는 거. 자, 이번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케이스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에 나오는 인물은 테오 앱스타인, 예, 미국 메이저리그의 예, 구단주입니다. 예, 테오 앱스타인.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로 열고 또 저주를 행운으로 뭐 이러한 닉네임도 따라오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이 사람은 시카고 컵스의 구단주였고요. 그리고 보스턴 레드삭스의 구단주였는데, 예, 두 개의 구단주를 경험하면서 두 구단을 다 우승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미국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 자, 이 시카고 컵스에는요, 이 저주가 있었답니다. 저주가. 이 108년 전에 시카고 컵스가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어떤 노인이 이 운동장에 막 염소를 데리고 온 모양이에요. 예, 그럼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염소 아우 뭐 냄새나고 그러니까 뭐 나가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불만 사항을 많이 접수한 모양입니다. 자, 경비가 이제 가서 염소를 강제 퇴장시킵니다. 이 노인과 함께. 그래서 이 노인이 염소와 함께 이 시카고 컵스를 엄청나게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이후로 시카고 컵스는 108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다는 뭐 이러한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카고 컵스의 염소의 저주 스토리. 자, 두 번째, 보스턴 레드삭스. 여기에도 저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밤비노의 저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밤비노는 베이브 루스. 자, 야구의 왕이죠. 예, 이 베이브 루스의 별명인데, 이 베이브 루스는 보스턴 레드삭스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구단 측에서 강제적으로 이적을 시킨 모양이에요. 다른 팀으로. 아마 뉴욕 양키스 같은데, 아마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적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 밤비노는 이 보스턴 레드삭스를 엄청나게 또 욕을 하고 뭐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욕을 하고 저주를 받으니까 이 이후부터는 역시 보스턴 레드삭스도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저주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두 개 팀, 여기에 투입된 구단주 테오 앱스타인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 두 개의 팀을 다 우승을 시켰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 사례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예, 경영자에게는 대인적 역할이 있었고 정보를 활용하는 역할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또 역할이 있었다는 거. 자, 이 사람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테오 앱스타인은요, 이 대인적 역할 부분에서 이 선수들과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대화를 통해서 선수들 사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동기부여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다는 거.
자, 두 번째는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야구라는 이 게임은 이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구단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뭐 비 오는 날 왼쪽 투수가 뭐 어떤 상황에서 누구 타자를 상대했을 때 뭐 승률이 높거나 뭐가 낮거나 등등등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뭐 오늘 뭐 어떤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등등을 활용해서 팀의 전략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자, 테오 앱스타인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단지 참고만 했을 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계속 선수들과 의사소통을 했던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선수들이 이제 구단주하고 친해져서 개인적인 속사정, 사실 제가 오늘은 집사람하고 좀 싸우고 왔는데, 뭐가 이게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저 공 던지다가 그냥 타자 한번 맞출 것 같습니다. 라든지 뭐 이런 정보를 들으면 이 테오 앱스타인은 뭐 그날 이 선수를 출전을 안 시켰겠죠, 그죠? 자, 대인적 역할, 의사소통, 정보의 활용 역시 또 의사소통.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세 번째 경영자의 역할 중에 의사결정. 오늘 출전한 선수 명단을 구단주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하고 물론 상의를 해서 했겠죠. 의사소통을 여러 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시카고 컵스와 보스턴 레드삭스는 그날 최상의 컨디션 그리고 최고의 역량을 가진 선수들로만 모여서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는 것. 그거에 대한 결과는 마지막에 팀을 우승을 이끌게 된 발판이 되었다는 것. 자, 테오 앱스타인을 통해서 간단한 경영자의 역할 이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좀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경영자의 역할이 됐든 경영자의 기술이 됐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현장 필드에서 적용이 될 때 과연 어떠한 부분이 정말 중요할지는 조직의 특성, 조직의 구조 그리고 사람들의 인간관계, 분위기, 조직 문화 등등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많은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협조상 몇 가지에 대한 부분만 좀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주차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6주차 과제는 저희가 지금 평가 항목에서 과제에 대한 부분에 지금 한 뭐 배점이 조금 남아 있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과제를 좀 하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마무리를 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좀 과제가 많이 나가죠. 그래서 이번 6주차 과제는 일단은 이번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과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추후에 여섯 번째 과제가 되겠죠. 6주차 과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 때 좀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를 좀 정하도록 하겠다 하는 거 요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간고사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고사는 대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결정하겠다 하는 거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지금 현재 제가 이 영상을 녹화를 하는 이 시점에서는요. 27일부터 대면 수업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대면 수업 첫 번째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까지 진행했던 전체적인 이론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아직 마무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냥 이렇게 제가 녹음을 하고 이 파일을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이 파일을 또 전환하고 동영상 뭐 mp4 파일로 만들고 하는데 또 이 전환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녹음 시점에는 4월 27일부터 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 뭐 변동이 되더라도 이 내용이 나갔을 때 좀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으로 뭐 6주차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영상 들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많이 불편하셨는데 그래도 잘 꾸준히 참고 끝까지 정진해 주셔서 여러분들
정말 예, 대단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6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